중급 알고리즘 2주차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해당 문제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저와 같이 문제를 풀 거고, 여기 보이는 쿼드트리 문제를 같이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이 뒤를 봐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사각형부터 잘 구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구현할지 바로 떠오르냐고 물으면 이제 잘 모르겠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주차 때 했던 것처럼 다시 함수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함수부터 정의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현재 사각형의 위치와 크기겠죠? 왜냐면 일단은 그 정보들을 모르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거에 답을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사각형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이 위치를 모르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만큼의 사각형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고, 이제 그 다음에 사이즈를 모르면 이제 똑같이 여기서 좌표를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이만큼의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사각형의 위치와 크기를 알아야 이 사각형이 어떤 문자열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별하고 싶으니까 이제 식별에 필요한 i, j, 사이즈 얘네들을 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하냐, 이제 정의를 해야죠. i행 j열에서 이 사각형의 크기 가로 세로가 이제 사이즈라는 크기를 들고 있는 사각형의 표현식이라고 이 함수를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있었잖아요. 문제에서 이걸 구해줘라 제발 했던 게 이제 f 1,1,n을 하면 우리가 했던 걸 알아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건데 그 사각형은 여기 n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i, j, 1, 이제 i, j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뒤에가 1이면 이제 사이즈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사이즈가 1인 사각형은 여기에 무조건 0 or 1만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해당 칸에 적혀 있는 수가 표현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f1,1,n만 호출을 하면 이제 다 슈슈슈슈슉 이제 전달 해가지고 뭐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크기가 1인 사각형까지 결국 도달을 해서 이 표현식을 가져와서 가장 큰 표현식을 찾으면 되겠죠. 이제 결국에는 점화식을 세우는 거죠. 내가 여기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작은 문제로 뿅뿅뿅뿅 던지고 얘네들도 더 하청을 주고, 네, 그러면 점화식을 어떻게 세울지 제가 물어보면 이제 fij 사이즈에서 i행 j열을 기준으로 사이즈만한 사각형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해당 사각형이 모두 같은 문자면 그냥 해당 문자를 적어요. 네, 한번 그려보면 이제 여기에 내가 보고 있는 사각형이 지금 1,2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0000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모두 같은 문자니까 얘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냥 0. 네, 그래서 이 나돌이가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냥 해당 문자를 적는다. 그럼 이제 같은 문자가 아니면, 이제 모두 같은 문자가 아니라면 문제에서 말했던 대로 사각형을 쪼개서 우리가 하청을 줘요. 이제 i, j 사이즈 분의 2. 왜냐면 우리가 이만한 문제를 풀고 있었으면 이걸 절반 잘라야 되니까 여기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해당 식이 되겠죠. i, j 위치에 있는 사이즈가 절반만한 사각형. 근데 위치가 옮겨져 왔죠. 네, 얘도 똑같아요. 얘는 이제 여기 아래를 말하고 싶은 건데 j랑 이제 사이즈가 2분의 1인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 행의 위치가 살짝 바뀌었어요. 행이 얼마나 이동했냐? 사이즈분의 이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함수는
이제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려면 그것도 얘를 호출하면 되고, 이 문제는 또 얘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이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를 호출해줘야 되는가, 그것만 잘 보고 점화식을 세우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을 아실 것 같나요? 하면 이제 보통은 분할 정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분할 정복의 핵심은 우리가 1주차 때도 했던 것처럼 현재 문제에 대한 상태 정의랑 점화식을 잘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정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이제 무엇을 잘하면 이제 상태 정의와 점화식, 사실 이제 해당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죠. 근데 이 상태 정의, 이 친구를 한번 잘 해두니까 이 상태 정의에서 점화식을 이끌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 상태 정의가 잘 안 되었을 때 바로 뭐지, 이거 뭐 분할 정복으로 풀어야 되나? 그럼 분할 정복이면 점화식이 필요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머리에서 꼬이는 건데, 먼저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까 해서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점화식을 만들어야겠네 로 유도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 분할 정복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제 비슷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보이는 알고리즘들의 풀이 있잖아요. 막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집합, 막 뭐 DP는 이만큼 풀 수 있고, 뭐 요 그래프는 이만큼 풀 수 있고, 이런 바운더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상태 정의를 하지 않고 바로 이 알고리즘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대충 이 방향이었던 것 같아 하는 거랑, 그냥 내가 이 웹 밖에 있는데 얜가? 하고 바로 가는 거랑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태 정의를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엉성한 도토리 분류기인데요. 이 문제도 이제 멈춰놓고 문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문제를 정리해보면 도토리가 떨어질 위치를 알아내는 문제예요. 그러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도토리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현할지 바로 떠올라요?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하더니 뭐 함수를 어떻게 둘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이제 함수부터 정의를 할 건데, 이제 fx를 이제 크기 x인 도토리가 떨어지는 구멍 번호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도토리들한테서 fx를 다 구하면 답을 낼 수 있죠. 당근,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와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이 함수에서는 도토리의 크기만 고려하나요? 이제 아까 전 문제를 풀 때는 위치도 고려하고 뭐 i의 j의 뭐 사이즈에 뭐 다 했는데 왜 여기서는 대체 도토리의 크기만 고려하냐 라는 이제 나돌이의 킬각이 들어왔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도토리가 떨어지는 위치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있고 모두 크기만 제각각인 도토리들이 여기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 위치나 뭐가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도토리들이 뭐 각자 떨어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구멍에 뭐 2번 빠질 수 있다, 그런 룰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고려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토리의 크기만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fx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자면, 가장 쉬운 방법은 도토리를 맨 앞에서부터 굴려오는 방법이죠. 이러면 구멍 하나를 지날 때마다 크기를 1 줄여주고 작은지 같은지 확인하고, 이제 작거나 같으면 이제 슝 꼬린하고, 그쵸? 근데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각자 본인의 생각한 시간 복잡도를 이야기하시고, 나돌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도토리 한 번 굴릴 때마다 ON이니까 총 QN이에요 라고 정답을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간 초과가 나겠죠? 왜냐면 둘 다 10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함수도 짜보고 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봤는데 이게 시간 초과가 좀 자꾸 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보통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함수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게 이 어떤 함수가 작동하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5n이었으면 이제 뭐 5 로그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뭐 인자가 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관찰을 통해서 뭐 인자 하나를 떼가지고 그 해당 상태 공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1번을 시도해보고 도저히 안된다 하면 2번으로 틉니다. 네, 1번을 같이 시도해볼 건데, 뭐든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먼저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토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먼 구멍에서 빠지지 적어도 가까워지진 않겠죠. 이제 이쪽에 구멍이 요만한 게 있는데 이 조그만 도토리가 있고 더 큰 도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빠져도 얘는 여기 절대 안 빠져, 얘는 절대는 아니지만 얘가 여기 빠지진 않겠잖아요. 자, 그럼 해보면 먼저 도토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먼 구멍에서 빠지지 적어도 가까워지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빵꾸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 도토리가 이쪽에 쏙 하고 빠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더 큰 애를 준비했는데 얘가 여기서 빠졌으면 빠졌지 여기 더 앞에서 빠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함수로 표현해 보자면 이제 x라는 크기를 가진 도토리가 있으면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도토리는 적어도 걔보다는 멀리 가거나 아니면 같거나 멀리 간다 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죠. 이는 f라는 함수가 단조성을 띠는 거고, 단조성은 곧 이분 탐색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fx가 단조성을 띠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만든 함수로 답을 구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친구가 그러면 큰일 난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정의한 함수가 이제 fx는 크기가 x인 도토리가 떨어지는 구멍 번호라고 뒀었는데 이제 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익스체인지. 이제 x번 구멍에 떨어지는 도토리의 최대 크기, 이렇게 두 개의 조건과 답을 변경을 했어요. 조건과 답의 위치. 근데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도토리의 최대 크기예요? 얘는 이쪽에 그냥 구멍 번호였는데 왜 최대가 붙었죠? 왜냐면 여러 크기의 도토리가 이제 다 같은 구멍에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맨 앞에부터 9라는 큰 구멍이 존재하면 이제 1부터 9까지의 도토리는 다 여기에 꼬린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리스트로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가장 큰 애만 알면 걔보다 작은 애는 알아서 이쪽에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냥 최대 크기로 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1주차에 함수의 조건과 답만 존재하면 다 정의가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방금의 경우에선 조건과 답을 바꾼 행위가 된 거죠. 왜냐면 이제 도토리가 주어졌을 때 떨어지는 구멍의 번호 알고 싶었던 건데, 우리는 이 떨어지는 구멍의 번호가 최대 얼마 크기의 도토리까지 커버를 할 수 있냐 라고 재정의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새로 정의했던 fx는 x번 구멍에 떨어지는 도토리의 최대 크기라고 둬볼게요. 이러면 fx는 여전히 단조성을 띨까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는데, 먼저 우리가 정의한 fx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구멍의 크기에다가 이 구멍이 어느 위치인지, 얘가 만약에 2번이면 앞에 구멍이 하나 1 더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큼 깎인 도토리를 여기서 커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x. 근데 이제 2번 구멍이면 1번의 도토리만 컷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x번의 구멍은 앞에 x-1 개의 구멍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fx를 쉽게 구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다고 얘가 단조성을 띨 것 같진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앞에 더 큰 구멍이 있으면 뒤에 작은 구멍에는 떨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9짜리 큰 구멍이 있는데 여기 뒤에 3짜리 조그만 구멍에는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fx란 거가 우리가 미리 정의를 해둔 건데, 이제 fx가 3이라는 거는 얘가 담을 수 있는 최대 도토리는 3이라는 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걸린 애들이 여기서 떨어질 리는 없죠. 네, 그러면 단조성 안 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생겨요, 문제에서. 네, 이거는 이제 이 문제 예제 1번인데요. 제가 이거를 가져본 다음에 여기 fx를 다 여기다 옮겨 적었어요. 1번에 fx, 2번에 fx 이렇게. 그러면 위와 같은 리스트가 나오는데 얘는 당연히 이제 단조성을 띄지 않죠. 근데 이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3번 구멍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어차피 여기 3번 구멍에 떨어질 애였으면 여기 앞에서 다 걸렸죠. 그러면 3번 구멍엔 절대 안 떨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그냥 패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토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칸을 우리가 이제 색칠을 미리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색칠된 숫자들이 나와요. 이제 색칠을 하고 보니까 도토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칸들의 fx 값이 단조 증가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5, 7, 13, 14, 17. 그럼 이게 뭘 나타내냐? 결국에는 단조성을 띈다는 건데요. 어차피 여기는 절대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얘네들 다 없앤 취급하고, 그럼 우리가 도토리의 크기 사이즈를 받았을 때 모든 칸 x에 대해서 fx를 검사하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가 원래 해볼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사이즈가 존재했을 때 이제 얘보다 이제 큰 fi를 이제 1부터 n까지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본 다음에 얘보다 큰 가장 작은 친구를 찾는 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작은 i. 왜냐면 가장 앞에서 떨어질 거니까. 근데 이러면 모든 칸에서 이제 검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 fx가 sz보다 크면 당연히 그것보다 뒤에 있는 구멍은 당연히 sz보다 크겠죠. 왜냐면 우리가 얘가 이 증가하도록 짜놨는데 여기서 7이었는데 여기서는 6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얘가 단조성을 띄기 때문에 얘 봤으면 이제 여기 절반은 볼 필요 없어, 뭐 아니면 여기 절반은 볼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구간을 절반씩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럼 구간이 절반씩 줄어들어가니까 이분 탐색의 시간 복잡도 로그 n으로 도토리마다 로그 n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은 이분 탐색이었는데, 이 이분 탐색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정의한 함수 f가 단조성을 띈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단조성을 띈다는 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1주차에도 그랬죠. 여기 모든 답에 대해서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보면 그게 완전 탐색이라고. 근데 이제 이분 탐색의 아이디어가 모든 이제 답 후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옵티멀한 값을 취하면 그게 이제 정답이었죠. 그게 이제 완전 탐색이었는데, 이분 탐색은 그 완전 탐색을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일 뿐이에요. 난 모든 걸 다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애초에 볼 필요 없는 친구들은 다 쳐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특징을 띠는 거니까 단조성을 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단조성을 띠는 걸 알아내는 방법은 문제를 제대로 관찰하는 거죠. 그냥 뭐 아다리로 맞춘 게 아니라 이제 단조성을 띠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답이 조건에 맞는지 검사를 하면, 이렇게 모든 케이스를 검사하면 맞출 수 있나? 이제 해서 방금의 풀이로 푼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이제 정답이 조건, 이런 식일 때 많이 나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답에 대해서 걔가 조건이 맞는지 검사를 하는 경우에서 많이 나온다 했는데, 이제 이게 원래 아이디어가 완전 탐색에서 당연히 출발한 거기 때문에 요 케이스일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조성이란 부분이랑 이 결정 함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편할 겁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겹치는 건 싫어 라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신촌 알고리즘 캠프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네,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신 다음에 다 이해하시고 저랑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봐보면 같은 정수를 이제 k 이하로 포함한 가장 긴 서브스트링을 찾으라고 해요. 이제 서브스트링이 뭐냐면 여기 우리 이렇게 배열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1, 2, 3, 4 뭐 이렇게 채워져 있다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서브 시퀀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순서를 바꾸지 않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택한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1, 3, 5 얘는 이제 이 배열에 대한 서브 시퀀스죠. 근데 서브 스트링은 이제 항상 연속해 있어야 돼요. 이렇게 3, 4, 5, 6 이제 문자열을 그대로 따오는 거죠. 그래서 서브 시퀀스와 서브 스트링 이게 이제 외국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네, 아무튼 뭐 가장 긴 서브 스트링, 가장 긴 연결된 거를 찾으라고 하네요. 이 함수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막 정의부터 해보려고 하면 그럼 1이 몇 개 있을 때, 2가 몇 개 있을 때, 3이 몇 개 있을 때 뭐 이렇게 다 해봐야 되나? 라고 좀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함수 정의가 어려운 것 같으면 일단 관찰부터 해보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관찰과 접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관찰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나, 어떠한 아이디어가 존재하는가. 접근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이제 보통 제가 항상 말하는 정의를 먼저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접근이 접 방식이고, 이제 관찰은 이 특성을 보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뭐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은 뭐 필요가 없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관찰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을 때부터 항상 접근해서 관찰을 했어요. 접근을 먼저 해본 다음에 안되네, 그러면 이게 왜 안될까 하면서 관찰을 들어가는 식으로. 근데 이제 물론 관찰에서 접근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풀 수 있으면 관찰에서 접근 가는 게 좀 더 이제 멋있고 좋긴 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도 봤지만 접근해서 뭐 어떤 함수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안 돼 해가지고 관찰을 해가지고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의를 했었죠. 또 다시 접근을 했죠, 여기서. 하지만 여기서 관찰을 열심히 하면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함수를 짜는 게 좋겠구나, 더 이득이겠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관찰 후 접근을 하면 여기서 보통 안 틀어져요. 이제 이렇게 접근을 조금이라도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관찰이랑 그냥 생 머리 박는 관찰이랑 이제 좀 난이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도 그렇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접관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접근도 안 될 것 같죠? 이제 지금 함수 정의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뭐부터 써야 되는 거지? 하면 이제 관찰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찰부터 먼저 할 건데, 일단 구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구간의 왼쪽이 고정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만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구간이 왜 어렵냐고 하냐면, 여기서 이런 구간이 뭐 조건을 만족했어요.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종종 사용하는 스킬인데,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고정을 시켜요. 보통 왼쪽을 많이 시키는데, 왼쪽을 고정시키고 오른쪽 이 구간을 뭐 어디로 옮길까, 그런 걸 또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은 여기 락을 걸어놨고 오른쪽 구간이 막 우수수수 움직이다가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네, 딱 이유를 대답을 해주시고, 네, K개 이하라는 조건에 안 맞아서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K개 이하의 조건이 안 맞았으면 여기서 더 움직였겠죠. 여기서 굳이 멈출 필요가 있나? 가장 긴 걸 찾고 싶은데, 그쵸?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절대 못 가겠네요. 네, 그쵸? 그러면 FI를 이렇게 더 볼까요? 구간의 왼쪽이 i번 인덱스일 때 구간을 만족하는 가장 긴 서브스트링,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이 왼쪽을 딱 자물쇠를 걸어놓고 오른쪽을 쑥 보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딱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더 이상 못 가는 상태. 이제 얘를 여기 시작 인덱스가 i라면 이 함수를 fi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이 fi를 1부터 n까지 다 해보면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답이겠죠? 왜냐면 이 왼쪽 값을 다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거를 1부터 n까지 다 하는 거니까 이게 완전 탐색이죠. 네,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5n 제곱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하는데 이거를 왼쪽에 있는 친구를 오른쪽까지 쭉 이렇게 옮기는 연산이 이제 최대 n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총 n개의 n 해가지고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또 얘기했죠. 아, 이렇게 우리가 함수 정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시간초가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는 관찰을 더 한다 했죠. 구간 LR이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으로 더 늘려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대답해 주시고, 어차피 수를 더 추가할수록 조건만 더 빡빡해지지 전혀 조건이 완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긴 구간인데 여기서 이미 망한 배열인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 더 옮기면 뭐 어차피 또 망한 건데 굳이 뭐 오른쪽으로 옮길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L 플러스 1, R은 조건을 만족할까요? 이제 여기가 L이랑 여기가 R이에요. 근데 얘네는 조건을 만족을 못했어. 근데 방금 이야기한 L 플러스 1이랑 R은 여기가 L 플러스 1이고 여기 R이에요. 그럼 얘는 조건 만족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가 뭔가 그걸 거기서 중요한 이제 킥이라고 했으면 뭐 여기서 만족을 하는 거고, 뭐 아니라면 뭐 이분하게 읽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fi를 구할 때 fi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 i, r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구해버리는 건 어떨까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fi를 구한다 라는 것은 여기 i번 인덱스에서 이 괄호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 괄호가 어디까지 가다가 딱 이렇게 돌뿌리에 걸려서 돌뿌리를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여기서까지는 아, 난 괜찮아 했었는데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럼 딱 이제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i 플러스 1을 바로 구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배열인데 굳이 오른쪽으로 더 넘길 필요가 있나? 그럼 오른쪽으로 넘기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당기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이제 배열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i 플러스 1을 바로 구해버릴까? 하는 거죠. 그래서 i 플러스 1이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연산으로. 그러면 이제 아니 그래도 돼요? 이게 완전 탐색 그게 되는 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fi의 가장 오른쪽 구간이 R에서 위배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구간은 조건을 만족했다는 거겠죠?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R인데 얘는 조건을 만족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얘는 만족했겠죠? 얘가 R까지 갔으니까. 그때 만족한 이 밸리드한 구간의 길이는 R-I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i 플러스 1을 구할 때 저기서 i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r-i라는 최대값인데 그것보다 더 작은 값을 구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가 i고 여기 i 플러스 1인데 굳이 여기 i 플러스 2부터 이 괄호를 보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쵸? 왜냐면 우린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건데 더 작은 값은 굳이 구할 필요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다. 그래도 완전 탐색이죠? 그러면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처음 보면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이게 뭐 효율적이란 걸 어떻게 아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투포인터라는 알고리즘이고 얘가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 연속된 구간에서 어떠한 연산을 진행을 하거나 어떠한 값을 위해 저울질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배열이 존재하는데 그 배열에 이제 서브스트링에서 이 서브스트링의 값이 k가 됐으면 좋겠다, 얘네들의 합이.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구간이 뭐 k보다 값이 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게 더 많아지는데 이제 다 양수라는 가정입니다. 양수. 그러면 여기로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얘를 움직이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던 원소가 사라지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포인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원소의 추가와 삭제 연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연속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더해서 이제 뭐 어떤 수 만든다 하는 문제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녹화 마치고 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